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 그렇지 않아도 인재난을 겪고 있던 과학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R&D 삭감 소식은 벌써부터 실험실 분위기를 바꾸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장,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는데 일단 감사를 드리겠고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과 연이 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사천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사천에서 나오고 진주고등학교 졸업한 그래서 경상남도 사람입니다. 네. 뭐 제도 고향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멀리서 와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교수님 소개를 제가 덧붙인다면 예쁜 꼬마 선충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 듣는 친구 이름입니다. 네. 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쁜 꼬마 선충은 이름은 되게 예쁜데 예뻐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징그러워하긴 합니다. 근데 사람하고 굉장히 다를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 현상 중에 중요한 것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아주 사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모델 동물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안정성 연구라든지 그게 이제 암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뇌의 발생에 관련된 그러니까 꼬마선충도 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생의 유연성 이런 연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면으로 보니까 작아 보이는 선충이었는데 네, 굉장히 작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왜 예쁜 꼬마 선충 연구에 빠지게 됐는지 그 배경도 제가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공계 중에서도 기초과학 거기서도 생명과학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이공계 전반에서 인재가 부족하다, 넘쳐난다라고 들어본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 그 가운데 생명과학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 분야에 있어서 인기, 평판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요. 우선은 생명과학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으면 교수가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생명과학 또는 바이오에 연관된 연구를 지금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고 주장들 하시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주장하는 그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도 첨단 바이오가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분야 그 자체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인재가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약간 다른 문제여서 실제로 많이 필요한데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인재들은 뭐 의대를 간다든지 그래서 빠져나가는 인재들 때문에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 생각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연구 중심 대학들에서는 여전히 훌륭한 인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지역 거점의 대학의 입장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의 의대 증원 이슈가 어찌 보면 우려의 방아쇠를 당겼다. 충분히 그 대목은 이해갑니다. 그럼에도 저는 문과에서 100% 이해는 못했고요. 그리고 듣는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기초과학 과학도 추상적인데 기초과학이라고 하니까 더 추상적입니다.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우리가 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전에 나오는 말 중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깃털처럼 가벼운 새싹으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그 새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어느 게 아름드리 나무가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새싹들을 골고루 잘 키워내다가 이제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초과학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깃털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름드리 나무까지 가야 되는 게 기초과학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노벨상 받은 RNA 백신의 경우 같으면은 15년 전에 이미 기초과학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도 주목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연구비 잘리는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지니까 완전히 전화위복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술이 최근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5년 전에 있었던 거고요. 그때 견디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팬데믹이 올 걸 알고 뿌리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결실을 2019년 넘어서 우리가 거둘 수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기초과학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차곡차곡 누적돼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식 전해지고 나서는 또 학교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뭐 연구실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변모했습니까? 이제 발표가 났을 때 첫 번째 과학계에서 저희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발표의 내용 중에 기존의 R&D에는 뭐 카르텔이라든지 비효율이 넘쳐났다든지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묵히 기초과학에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결국은 자세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와 과학자들 간에 두터운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 신뢰관계가 깨졌다.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았다 사실은.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삭감돼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삭감하더라도 협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내가 저기 갔다가 어느 날 삭감돼서 내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또 과학을 학물 연구하는 분들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균열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예산 삭감한 데 있어서도 어떤 근거의 이유가 확실하다면은 고민을 해보든 참아보든 기다려보든 할 텐데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표현 따르면 카르텔로 묶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표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연구비라든지 연구원 수 그러니까 연구원이 떠난 분도 계시는지 이런 실제 사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연구비가 많은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10% 20%가 삭감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연구를 12개월 중에 10개월만 하고 2달 동안은 그러면 그냥 정리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비가 일단 떨어지면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연구자들의 마인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런데 흔들리는 거는 아무래도 저 같은 중견보다는 신진이나 이제 진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가 이제 한국을 돌아와야 되는데 가면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걱정들을 하죠. 사람이 중요하고 또 인재도 중요한데 기초과학의 중요성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국가 R&D 예산을 앞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2021년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예산에 있어서는 오름세를 보여왔던 거죠. 맞습니다. 완만하게 오름세를 보여왔는데 2024년에 뚝 떨어진 거군요. 3조 넘게 뚝 떨어진 거군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삭감 발표를 했다가 과학계 우려 반발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차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초 삭감안보다는 조금 올려서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은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늘리겠다. 예타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관련 부처에서도 쏙쏙 전해졌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니 너희들 한숨 돌린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신뢰의 균열 이전 회복되는 거 아니야라고 던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려는 있다는. 예. 그 하나는 그러니까 연구 R&D 관련해서 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연구비를 계속 증액하는 것에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삭감을 해놓고 그 말씀을 하셔서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일이 우리는 예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앞선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또 예. 그게 첫 번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원상 복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그 정부의 방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예. 거. 그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분야가 있었고요. 예. 그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 부분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주로 작은 연구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들을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러네요. 연구비들입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사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혹시나 굉장히 삐딱하게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내는 목소리 아니냐?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서울대학교는 제가 보기에 타격을 크게 입지 않을 수 있는 집단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의 생태계가 예.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 과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는 기초 과학 중에서도 가장 저변에 있는 예.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죽지 않아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는 것이어서 저를 위해서 하는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생태계와 그다음에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실제로 일자리 잃은 지인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은 한 번 밀리면 끝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도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사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교수님께서는 저도 검색을 해보니 뭐 언론 통해서 이렇게 기고도 남기시고 하시던데 의대 증원 이슈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죠. 의대 증원 이슈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모두 의대 가려는 지금 대한민국 과학계 리더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럼 과학계 인재가 지금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좀 고급스럽게 제가 듣고 싶네요. 네.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약간 이제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그 기사는 내셨던 것 같고요. 다소 좀 자극적으로 쓴 자극적으로 내서 저는 처음에 너무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의대가 2,000명이 늘어나면 그 준비하는 학생들과 뭐 재학생들 이렇게 포함하면 6,000명 정도가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빠져나갈 게 거의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러면은 자기가 기초과학 또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버티면 정말 다른 세대보다는 조금 더 쉽게 선두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과학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쯤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과학과 공학계로 와라.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부모님도 그렇고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 강사님들도 뭐 이렇게 좀 추천을 더하고 입김을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 의대 가야지 이렇게 하는 목소리도 참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체감했던 게 그 의대 증원 이슈 나오니까
그 의대 반 직장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의대 반 이런 모집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싶었는데 그럼 반대로요. 의대로 계속 쏠리는 거 저는 교수님이 학창 시절 때도 그랬을 것 같고요. 지금도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의대가 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기초과학이 너무 힘들어서 꼭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보면 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년도 없고 수입도 보장되는 직업을 선택할 거냐, 예. 아니면 불안정하고 수입도 적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직업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은 무조건 전자를 선택하죠,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 의대, 법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게 오히려 상식인데 저는 거꾸로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이라도 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연과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시류에 휩쓸려 가서 정말 자기는 과학을 하고 싶은데 몰려가지 않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뭐 직업도 불안하지만 수입도 적고 그런데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저만 해도 대학 들어갈 때 의대 가라, 뭐 안 간다 그러면 법대 가라 그랬다고요. 그때도 네. 그 옛날에도. 근데 저는 자연대를 진학했는데 전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지금도 많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의대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보람과 삶을 생각하면 과학을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기초과학 분야에 40년 넘게 또 앞서 말씀하신 예쁜 꼬마 선충 30년 넘게 연구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런 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 연구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 달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이라는 건 아마 다른 것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과학은 호기심으로 출발하고 끈기로 완성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거는 딴 사람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몰랐던 걸 제가 찾아간다는 그 자부심을 의미하고요. 그게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과학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예쁜 꼬마 선충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는 그 호기심, 그 다음에 좀 버틸 수 있는 끈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과학자의 자격을 갖췄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씀 중에 정말 멋진 댓글 남겨주셨는데 흰수염 아재님께서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만 과학자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지역 소생 연구소입니다. 동시에 이제 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집중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리곤 하는데 기초과학 현장의 여성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초과학 연구자의 통계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대학의 교원의 경우에는 특히 국립대는 3분의 1을 채워야 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의 숫자는 이제 점점 그 법에 맞게끔 채워져 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통계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전국 대학의 교원들 중에 여성 교원이 연구비를 수주하는 그 선정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1인당 연구비의 금액도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연구 업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여성 연구자들이 2배 이상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게 합당한 수준으로 사실은 대우를 해야 맞다.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맞습니다. 또 많아서 그 대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교수님 앞서 관련 댓글에서 야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지역에 이런 내용을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그 꿈의 사다리 장학금 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꿈의 사다리가 왜 계속 필요한지, 기초과학에서 왜 필요한지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간 나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서울대 자연대 학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근데 예. 학장을 출마할 때 저희는 이제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내야 됩니다. 저희 첫 번째 공약이 누구나 자연대학에 들어오면 과학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예. 그게 제 첫 번째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꿈의 사다리라고 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소위 그 이름을 밝히를 거부한 독지가 지금은 경남 MBC 경남이 밝혀주신 김장하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장학금을 석사 때까지 받았고요. 예. 그 덕분에 저는 사실은 집안은 어려웠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최소한 작은 단위에서부터라도 과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가정의 형편과 관계없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게 첫 번째 공약이었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거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소득분위 수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딴 걸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스웨덴에 노벨상 수상자 강연을 직접 들으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예. 패키지로 만들어서 꿈의 사다리 장학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 물론 이제 팬데믹 때문에 학생들 못 보내긴 했습니다. 제가 근데 상당한 효과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두고 예. 봐야겠죠. 네. 네. 교수님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네.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또 분명 사다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근데 요즘 보면 지역에서 자라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지역에 오셨을 것 같은데 양극화도 요즘 심하다고 하고요. 그때와 지금의 좀 지역은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예. 지방 국립대들이 굉장히 강한 대학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국립대라고 불리우는 대학들이 예. 정말 거점의 역할을 하려면 훨씬 더 강해져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더 좋은 인재들이 모여야 되고 그런 정책들을 그러니까 수도 없이 시도를 해왔지만 예. 사실은 잘 안 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열심히 찾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기초 과학에 있어서 그럼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도전을 멈추지 않듯이 우리 지역 대학의 힘도 다시 좀 살아나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또 지역 위기 돌파가 시작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장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